이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상담하고 잡담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상담은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고, 잡담은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제는 상담의 주제나 잡담의 주제 둘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또 진학 문제, 그리고 또 진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연애, 그리고 부부, 그리고 고부 간의 관계, 자녀 문제, 인간관계, 부양, 성인,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하는 이런 주제는 동일하지만 잡담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도 없고 그냥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를 지인에게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냥 하는 거고, 상담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에게 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 그리고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상담에 있어서는 가족이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상처, 가족이 받아오면서 겪었던 그 아픔, 고통, 그런 문제를 들어주는 것이 가족 상담입니다. 가족과 함께 들어주는 거고요. 그 가족 상담을 해주는 전문 상담가도 있지만 상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으로 하여금 같이 듣게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문 상담가가 그 아내의 어떤 고민, 특별히 어릴 적부터 받았던 그런 성장하면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담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어릴 적의 아픔 그리고 성장하면서 겪었던 그런 상처들, 그런 고통들을 배우자로 하여금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배우자가 어릴 적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또 어떤 아픔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랐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는 만큼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만 보고 사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점도 찾아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지 않은 그런 단점도 찾아보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이 단순한 단점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억압받고 상처받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배우자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배우자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배우자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겪었던 그런 과정 환경 가운데서 발생한 그런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위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 상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상담 자체가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지금 빠른 그 속도로 변해왔다는 것이 거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 이것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세계는 정말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높은 교육 수준을 이루었고 그리고 생활 수준도 아주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너무나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저희 어머니가 빨래를 할 때 보면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시골 마을 중앙쯤에 보면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에
아주머니들이 빨래할 걸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거기에서 이제 빨래를 하는 거예요. 겨울이면 그 웅덩이가 없니다. 그 얼어있는 그 웅덩이를 깨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와가지고 이제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 빨래 방망이로 막 이게 두들겨 가면서 빨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어릴 적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웅덩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하더라도 일일이 손으로 빨래를 했어야 됐죠. 그런데 요즘은 세탁기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예 이게 세척기도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어도 있어가지고 그냥 빨래 다 하고 나면 그냥 따로 말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빨래를 하고 나서 집에 마당에다가 아니면은 집 거실에다가 이걸 빨래를 다 널어놨죠. 걸어놨죠. 마르도록. 근데 요즘 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또 빨래하기 또 힘든 그런 것들은 아예 세탁소에 그냥 갖다 맡기는 그런 편리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보면 예전에는 청소할 때도 보면 아주 힘든 일들을 다 했어야 됐죠. 근데 요즘은 청소기도 아예 그냥 룸바로 자기가 알아서 베큐um을 이렇게 하는, 물론 그게 이제 사람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깔끔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큐um뿐만 아니라 브라바라고 이게 그냥 닦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닦는 것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닦진 않지만 사람도 또 대충 닦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이 브라바는 왔다 갔다 하면서 씻겨도 뭐 불평도 안 하고 그냥 아주 잘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주 편리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도 보면 너무 편리한 거죠. 예전에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요즘은 이 자동차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28년 전에 미국 갔는데요. 그때는 한인타운에 올라갈 때도 그렇게 트래픽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로 생각해서 이래 보면 출근길에 한인타운까지 가려고 하면 거의 1시간씩 걸립니다. 이게 트래픽이 심해서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차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집만 해도 제가 28년 전에 왔을 때는 처음에는 차가 없다가 이제 차를 한 대, 중고차를 한 대 샀었죠. 그때는 저희 집에 물론 식구도 둘이 있었지만 차가 한 대였는데 지금은 저희 애들이 3명이거든요. 저희 집에 차가 5대예요. 전부 각자 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하니까 차를 있어야 되고 또 학교 가니까 또 차가 있어야 되고 각자가 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만 해도 둘이 와가지고 애 셋 낳아서 차가 5대가 됐으니까 이 트래픽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자율주행하는 차들이 있죠. 완전 자율주행도 앞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2018년도 차부터 물론 모델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애들이 타는 차가 혼다 코드하고 혼다 시빅 두 아들이 하나씩 타고 있는데요. 그 차들에 보면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크루즈 컨트롤, 일반 차들은 다 있죠. 근데 지금 있는 그 크루즈 컨트롤 그 차는 크루즈 컨트롤 프레이에서 만약에 65마일로 이렇게 맞춰 놓잖아요. 맞춰 놓으면 앞차가 느리게 가면 예전의 차들은 앞차가 느리게 가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브레이크 안 밟아도 알아서 그냥 속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 해놓으면. 그리고 또 앞차가 빨리 가면 알아서 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이게 레인도 핸들에 손만 대고 있으면 웬만한 급경사 아니면 레인을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 라인을 보고 차가 감지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제가 운전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차 운전해 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옆에 라인이 줄이 잘 안 보이는 데가 있죠. 그러면 차가 좀 가는 방향을 좀 헤매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웬만한 정도의 프리웨이 정도 같으면 거의 알아서 자기가 커브를 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맞추더라고요. 근데 차가 좋은 차일수록 이 자율주행이 거의 가능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몇 년만 더 지나면 거의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차하는 것도 보면 그냥 파킹랏에 가가지고 두면 차가 자기가 알아서 그냥 파킹 스페이스를 찾아서 주차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한국 가려고 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예전에 배를 타고 다니는 그때 생각하면 엄청난 시간을 세이브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도 보면 진짜 이게 휴대폰 하나가 너무 많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전화기 이러면은 그냥 말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게 엄청난 어떤 변화를 준 거죠. 예전에는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꼭 이 카메라를 들고 다녔었죠. 적어도 휴대용 조그만한 뭐 카메라 이렇게 캐논이라든지 뭐 이런 카메라를 하나씩 들고 다녔는데 물론 지금도 뭐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고급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런 카메라도 집에 없지만 그냥 휴대폰으로 그냥 찍어도 웬만한 사진들은 아주 잘 나오거든요. 물론 단체 사진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할 때는 특별한 그런 사진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 웬만한 어떤 풍경 그리고 인물 사진 찍는 데는 휴대폰만 해도 아주 좋고요. 이 휴대폰 하나로 내비게이션도 되고요. 그리고 사전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글 번역기 이런 데 보면 사전이 다 있고 안에 뭐 다른 옵션도 많이 앱 깔기만 하면 사전 기능이 다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뭐 번역이라든지 그리고 통역이 필요할 때 어디 가서 말이 안 통할 때 여행하다가도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넣어놓으면 어느 나라 말이든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하나만 해도 정말 너무 편리하고 전화기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 예전에 생각하면 랩탑을 하나 들고 다니는 거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늘 연결해서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미주 중앙일보에 에스크 미국의 전문가로 답변을 다는데요. 인터넷 답변을 달 때에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게 빨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질문을 했는데 한 3일 뒤에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뒤에 답변을 하면 아무리 정확한 답변이라도 적어도 질문한 그 사람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답변이.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의 인터넷의 답변은 빨라야 되고 두 번째는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빠르게 답변을 해줘도 정확하지 않는 답변을 빠르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또 정확한 답변이라 할지라도 빨리 답변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답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랩탑을 어디 가면 늘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특별한 뭐 볼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답변을 달기 위해서 에스크 미국의 전문가로서 답변을 달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나가서 어떤 데는 저녁에 늦게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누가 질문을 올려놨으면 그걸 저녁 늦게나 거기에 대한 질문을 볼 수 있고 답변을 달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혹시 제가 어디 볼일 보러 갔더라도 잠깐 이렇게 시간씩 틈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떤 질문이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랩탑을 아예 들고 다녔습니다. 랩탑을 들고 다니면 인터넷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서는 쓸 수 있지만 또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 당시에 제가 브라이전 전화기를 썼었는데 그때 59불 99를 내면 뭘 이렇게 하나 부착하는 걸 꼽는 걸 컴퓨터에다가 그러니까 랩탑에다가 꼽는 걸 하나 줬어요. 그것이 마치 이제 안테나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걸 꼽으면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있는 곳이 아니라도 바깥에서도 이제 전화기만 터지면 그것을 이제 한 달에 59불 99 이렇게 내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틈날 때 인터넷을 켜가지고 거기에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굳이 제가 랩탑으로서 어떤 필요한 것이 아니면 그냥 이제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그 제 분야에 제가 이민, 영주권, 시민권, 그리고 법률, 그리고 자동차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 세 군데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누군가 질문을 올리게 되면 중앙일보에서 바로 자동으로 이메일로 제 휴대폰으로 이메일로 옵니다. 그러면은 이메일 들어오면 그게 표시가 나오잖아요. 알림 표시가 나오면 제가 들어가서 보고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올리면 그게 바로 전문가 답변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예 그냥 랩탑을, 지금은 제가 랩탑도 13.3인치 적은 걸 쓰는데 예전에는 15.6인치를 했거든요. 지금 그거 보면 이거 엄청 크게 느껴져요. 무겁기도 무겁고 그걸 들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주머니 넣고 다니면 언제든지 그냥 잠깐 보고 답변을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는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고 또 스마트폰으로 또 녹음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에 카톡도 있죠. 그리고 이메일, 이게 무료로 이게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인터넷 거의 휴대폰들이 보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아니 옛날 사람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정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친척과 이웃과 그리고 또 직장 안에서 사회 속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편한 것도 있지만 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운동을 안 하니까 배가 나오고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약해지고 허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패스트푸드 스토어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패스트푸드가 많으니까 음식을 안 해도 되고요. 도시락 싸들고 안 다녀도 되고 이런 점들은 아주 편리한데 이런 패스트푸드를 사람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각종 성인병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당뇨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고혈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너무 여성들이 이제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자기의 삶을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되면서 늘어난 게 있는데 그게 이혼이 그만큼 또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하려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학대를 당하면서도 바깥에 나가면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남편과 함께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학대를 당하면서 잘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성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입이 사회 활동을 통하여서 만족도가 가정에 있었을 때하고 또 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생기면서 이제 아주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거기다가 성격도 안 맞고 거기에다가 배려심도 없는 그런 남편하고 계속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같이 살아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느낄 때에는 그냥 아예 과감하게 이혼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다음 또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겪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부모가 다투고 부모가 이혼을 하고 이러면서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가 싸우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받는 상처가 말로 표현 못할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소리를 내고 싸우게 되면 마치 전쟁터에서 총알이 위로 막 날아다니는, 총성이 울리는 그때에 느끼는 두려움, 공포를 아이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부모가 다투고 싸울 때, 심지어는 폭행을 하고 그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깨고 부수고 하는 그런 광경을 아이들이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릴 적에,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또 중학교 이런 시절에도 그 부모님들이 싸우고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 다툴 때 보면 아이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 문제가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있어서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이가 만들어 놓은 그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의 마음에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어릴 적의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한쪽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쪽에 가든 아빠 쪽에 가든. 그렇게 되면 한쪽 부모에게는 버림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혼을 하고 나서도 만약에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엄마는 자기가 이혼했던 그 이유가 바로 아빠 때문이라고 아이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아이에게는 아빠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만약에 아빠 쪽에 아이가 가게 되면 또 엄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한쪽 부모에게 자라면서 또 그 부모가 한쪽 부모가 자라면서 키울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또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을 했을 경우에 새로운 아빠, 새로운 엄마,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잘해주면 모르지만 친아빠와 지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아빠와 그 환경의 변화되면서 또 잘 해주면 모르지만 새엄마가, 보통 우리 계모라고 부르죠. 계모가 잘해주는 경우가 또 쉽지 않고요. 계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혼이 증가하면서 그 아이들의 문제가, 이혼 자녀 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하고 또 빼앗아가고 하는 그런 사기 행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시골에 있던 그 농경사회에서는 훔쳐가도 옆집에 있는 수박이나 참외나 훔쳐가고 고추나 몰래 따먹고 상치나 배추 좀 몇 포기 뽑아가고 이런 수준으로 했다면
요즘은 이게 뭐 사기 치는 수법도 아주 이제 지능화되어 있어서 사기꾼들도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뉴스도 가짜 뉴스들이 많은 거죠. 그 가짜 뉴스. 그리고 이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교회도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굳이 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이 편리하면서 이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릴 적에 자기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자랄 적에 아침이면 그 닭이 꼬끼요 하고 울던 그 닭 소리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집에, 자기 집이 약간 이렇게 도시 외곽 쪽에 있어서 자기 집에 어릴 적에 그 보던 그 닭을 생각해가지고 닭을 이제 키우고, 집에 이제 아이들은 다 뭐 성장해서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집 안에다가 이제 닭을 갖다 놓은 거예요. 집에 마치 어떤 사람은 이제 개나 고양이 키우듯이 이 사람이 닭 그게 너무 그리워가지고 닭 울음소리가, 닭을 한 마리 샀어요. 장닭을 샀는데 사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외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암탉을 한 마리 더 사왔습니다. 닭장도 아주 멋있는 걸 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닭 먹기에 좋은 닭모이를 또 사왔습니다. 그리고 닭이 어떤 온도에 가장 적합한지 그 닭이 적합한 온도로 이제 실내 온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물도 닭이 마실 수 있도록 해놔놓고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요, 닭이 안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닭울음 소리 그게 듣고 싶어가지고 닭을 사왔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닭이 안 우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 이게 닭도 우리 사람도 보면 어떤 경우에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혹시 이 닭도 또 집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처음 낯선 곳에 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또 물도 또 온도도 또 먹을 것도 잘 챙겨서 그날 하루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도 이 닭이 보니까 울지를 않는 거예요. 며칠을 더 지났는데 닭이 울지를 않아요. 아니, 이 닭이 왜 울지를 않나? 나는 이 닭 울음소리 들으려고 닭을 샀는데. 그래, 이상해서 이제 이 닭을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닭을 사왔는데 이 닭이 울지를 않는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 암탉도 한 마리 사주었고, 그리고 닭장도 집에 멋있게 이래 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닭이 좋아하는 음식도 제때 넣어주고, 그리고 물도 항상 마실 수 있도록 닭이 좋아하는 그 적당한 그 온도에 유지해서 물도 주고 다 줬는데 이 닭이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좀 봐달라고 하니까 그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이 닭이 뭐가 답답해서 울겠어요? 닭이 뭐가 답답해서 울겠냐고요. 자, 혼자 외로울까 싶어가 암탉도 하나 넣어줬지. 먹을 거 다 주지. 마실 거 다 주지. 그리고 멋있는 집도 있지. 환경 다 좋지. 필요한 게 없는데 뭐가 답답해서 울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게 없었어. 너무 편리하고 좋아서 이제는 교회 가는 것마저도 이제 뭐 기도하는 것마저도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이 편리할수록 그러면 더 행복하냐? 그런데 행복 지수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행복지수 이렇게 치보면요. 이게 선진국이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잘 못 사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행복했었는가, 여유가 있었는가 보면 가난하고 지금 비하면 너무 참 형편이 어려웠던 그때가 우리 기억 속에 참 행복했던 그런 시간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삶은 편리해졌지만 사람들 삶에 있어서 문제는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가정주치 우리 있고요. 내과 의사 선생님 있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 의사에게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임상 심리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있죠. 학교에 아이들 문제라든지 본인이 공부하면 본인 문제로 선생님인데 상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사회사업가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런티어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분야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무사도 있고, 그리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는 장의사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거기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알아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상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심지어는 이혼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목사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이제 의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이럴 때에도 목회자에게 전화 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게도 보면 저희 교인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전화하고 문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카톡으로 또 문자로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아이가 막 열이 나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럴 때에도 생각해 보면 병원에 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 목사님이 이제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분야를 전문으로 돕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 문제도, 어떤 경우에는 사업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목사님이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조언을 구하고, 적어도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그 계획을 아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고 목회자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갈까? 아마 그 목회자가 그들의 영적 지도자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의뢰하면 그분이 최고 좋은 길로 조언을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할 것 같아서 아마 그분에게, 목회자에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상담에 대해서 제대로 지식이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나 기술도 잘 모르고, 여기 상담을 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자와 상담을 하고 나서 오히려 시험에 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당에 같으면 신부님하고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교회 같으면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하고 나서 시험에 드는 분도 있고,
또 저 같으면 스님에게 상담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익숙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 같으면 또 시간에 늘 쫓기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큰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삶의 스케줄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리고 충분히 듣지도 않고 몇 마디 듣고서는 그 사람에게 아, 이런 문제겠구나 짐작하고 그냥 충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충고도 들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줘도 그 사람에게는 아직 들을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의 방법 중에 듣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것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 상담에 있어서는 내 배우자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리고 공감하면서 경청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미 들었던 이야기고 별 재미가 없는 이야기인데도 아주 재미있는 듯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래도 이 참 내 배우자가 나를 한번 웃겨보려고 이렇게 참 애를 쓰는구나 생각하고 별로 안 우습더라도 정말 막 웃어주고 너무 막 재밌다고 하고 이러면요 더 재미나는 이야기 자꾸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썰렁하니 그걸 유머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핀잔 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가족의 그 아픔, 상처,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것, 거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상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상담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참 공감하면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